김용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29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보여주세요. 먼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다음 달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을 북측과 사전 협의할 준비위원회. 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죠. 오늘 낮에 3시 첫 회의가 있습니다. 정현 테니스 경기. 호주 오픈에서 활약한 정현. 오늘 페더러와 리턴 매치입니다. 정현 가자. 청년 내일 채움 제도. 네, 이것뿐 아니라 관련 검색어가 많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을 더 챙겨준다며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34살 이하 청년에게 연 1,000만 원 연봉 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 슈퍼스타가 부르는 이한철. 농담이고요. 이한철의 노래 슈퍼스타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국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금 브리핑을 책임져주는 돈돈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왜 월 수금 나와요? 월 수금이 적절하게 버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저 브리핑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요? 그 초과 소득, 초과 이익 제한 이런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좋긴 한데. 네. 저도 이제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일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마감 날이라. 종이신문 마감 날. 예,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네. 오늘 아마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 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진 결과 74%가 긍정 평가하고 18%가 부정 평가했으며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가 7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3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 71%가 나왔고 그 전주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렇게 진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이 총체적인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거나 이렇게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게 한정된 문제라거나 진보 진영의 한정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국민 다수의 시각이 아니다. 그렇죠. 아마 저기서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활동이 외교 활동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국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 10명 중 8분 정도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관심사니까 더불어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이 25%인데 무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당층이겠군요. 무당층.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25%.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7%.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절반 이하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나타났네요. 예. 뭐 야당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8%였는데 3월 특사단 방문 이후에는 53%로 훌쩍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은 1월엔 90%였는데 네. 3월에는 64%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 두고두고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조사 결과 개요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가 나왔습니다.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네.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속보네요. 네. 보람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네 즐겁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어오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서 모두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일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이 중 14억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넸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가 이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의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줬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돈의 규모가 한 5억 원 정도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예.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을 포함해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돈이 거의 대부분 성동조선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 네,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인데요. 예. 그 이후로 국책은행인 이 수출입은행이 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 관리를 피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 성동조선이 20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팔성 전 회장에게 줬고 그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출입은행을 움직여서 이 국민의 돈을 한 3조 2천억 가량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뇌물죄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액의 돈이 부실한 기업의 퍼주기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예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상주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받긴 했는데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은 분명히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엇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뭐 조사를 할지 말지, 뭐 공개 조사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소환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를 한번 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정확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부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재판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 다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구속 수사하고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은 둘 다 그때는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뇌물 액수가 10억이 넘어갔는데 글쎄요. 실형이 아닌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예. 자, 위기의 부부. 예. 미드 제목 같네요. 예. 자,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는 분들, 네.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연봉 더 준다. 이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확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그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예. 장관들과 참모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관련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 1,000만 원을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했구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면 예. 이 정부와 회사가 돈을 보태서 이거를 3,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저리도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봉을 보면 이 대기업이 한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예. 이게 초임금 초기 연봉이라고 해요. 예. 근데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2,5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으로 그걸 메우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실질 소득을 그 정도로 맞춰주겠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거죠. 네. 월급이 적으니까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예. 일단 야근이 많고 야근을 하면서도 네. 뭐 대기업과는 달리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기업이 작을수록 기업 문화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아닙니까? 예. 예. 좀 이것과 좀 시너지가 발휘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도 뭐 나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또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받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될 테고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정상근 기자는 네. 9 to 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네. 6시에 칼퇴근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요. 예. 네. 한 1분도 넘기지 않고 네. 6시 정각에는 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5분 뒤에 정확하게 여기서 나갈 겁니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눈치 안 뺍니까? 눈치요? 예.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눈치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가끔은 눈치가 밥을 먹여주다니까요. 예. 네. 자, 사실 2014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1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또 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고용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네. 예, 취업을 못하면은 이 실업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 전에 또 졸업식이 있었죠. 네. 그분들이 줄줄이 이제 취업 시장으로 나온 건데. 실업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졸업식이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 취업자들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게 작은 숨통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 네. 이 부분도 함께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이 부분들 면밀하게 그렇습니다. 공공이 감시를 하고 또 뭐 구멍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구멍이 없는 정책은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 뭐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정부가 4월 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어요. 네. 이 규모가 4조 원 정도 규모인데 네. 이 추가 증세나 뭐 국채 발행 없이 음. 그 남아 있는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메울 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용이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자 226명을 면직했어요. 정부가. 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을 전원 면직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예, 예. 원래 검찰 조사에서 뭐 이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가 된 상태긴 해요. 근데 원래 계획은 재판까지 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처리에 나선다였는데 칼을 좀 더 일찍 빼든 셈이죠. 이분들이 또 소송을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정부가 네. 뭐 그렇게 소송이 벌어지건 말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최종 사법 처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걸 마친 후에 조치를 취하면 이게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네. 또 이분들이 거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칼을 좀 빨리 빼든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게. 네. 게다가 이제 강원랜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특별조사를 벌였을 때 예. 2,300여 건이 적발이 되긴 했었죠.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뭐 채용한다 그러면은 네. 거기는 가장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정의로워야 되고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책. 예. 이것이 다른 기관의 채용 정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저 고릴라로 지금 임수진 님이 기자님들이 칼퇴근이 있어요라고 물어오셨는데 기자들은 없죠. 없고요. 전혀 예. 없는데 이제 정상근 기자는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예. 인생관이에요. 네, 인생관.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더 일하라 하면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저는 자판기 같은 사람인데 돈을 넣어야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농담이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자판기 네.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OEM형 노동. 예. 주문형 생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호님, 가요계는 GD, 라디오계는 용디. GD요? 예. 브리핑은 네. 상디. 상근 DJ.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DJ. 예. 월수금만 나오니까. 예. 자, 권선영님, 정치쇼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낮 12시 정오에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그리고 제주 동부와 남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민들은 낙하 위험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묶고 출입문과 창문도 단단히 잠가 주셔야겠습니다. 농작물 특히 비닐하우스의 보호 조치 강화하고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여의도 UFC, 여의도 각 당 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파이팅 넘치는 토크 배틀 열리는데요. 자, 오늘은 국회 독수리 5형제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무래도 숨소리만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들만 모여서 잘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시죠? 네. 박성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 박성중입니다. 예. 왜 5대1에 갇힙니까? 뭐 우리 저요? 반했어. 저는 오늘 숨소리 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여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5대1. 예. 자,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수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용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윤소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적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아닌가. 버라이어트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개하는데도 1분 넘게 지나갔어요. 진짜 맞네. 예. 진행자한테 맡기세요. 아니 근데 김영민 씨 보니까 아까 밖에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아주 조용조용히 방송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전 스타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본질이 이렇습니다. 본 모습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야생마고 지금은 약간 길들이 있잖아. 그리고 근데 품이 있는 방송은 예. 잘못 오신 것 같아.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셨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도 또 정봉주 뒷자리에 오시면 이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대신에 서울시장으로 나가 볼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빨리 본론 들어갑시다. 시간이 지났을 텐데.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참으로 착잡하고 그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소아 의원님부터 어떤 그 시각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당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예. 정권을 지향했지 않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예. 책임 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또 80% 이상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응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께서 MB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한국당 입장도 이러한지요, 박성중 의원님. 뭐 제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예, 진수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재호 관계 있는데 그저 아무들 보시고. 아, 예. 다음 순서가 우리 좀 달라서. 알았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거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러게. 예. 원래 그 당이었다 이 말이죠. 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 이 관계에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 7분 대통령 중에서 5분이 논다가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예. 또 어떤 어떤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대한민국이 국격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찹찹하다. 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전직 대통령, 우 대통령을 했던 자 대통령을 했던 예. 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러나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수사, 편파 수사 예. 이런 관계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사실이 뭐 20개니 몇 개니 이런 걸 어떤 하면서 유포하면서 예.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면박주기식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예. 일본 검찰은 이렇게 합니다. 일본 검찰 같은 경우 예전에 다나카 가쿠이 그 수상이 있을 때 보면은 현 수상인데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립적이고 네.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떼지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개헌도 예.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그 신고리 오류쿡이라든지 예, 예. 또 적폐 38개 TF라든지 이런 예. 관계가 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당도 왜 자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예.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예. 뭐 나온 김에 예.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작은 물고기국도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라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또 이따가 네네, 나눌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있겠고요. 예.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가장 입장이 곤혹스러우실 예.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뭐 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사실 아니 오늘은 뭐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 나오신다 그래서 좀 방청객 모드로 네.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질문부터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헌정사에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민 입장이기에 앞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제가 그 정부에 네.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참담함도 금치 못하고요. 네. 그 이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뭐 YS나 DJ의 경우는 그 당신 본인들이 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또 그 줄줄이 사법 처리됐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의 문제인 탓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네.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뭐 이전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네. 했다. 예. 그래서 참담하고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떠세요? 검찰 조사 그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조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전 정부 전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밝혀서 처벌해야죠. 네. 잘못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번 정권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서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라도 단죄받는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조심 합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저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 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과한다 하지만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태도 말을 보면은 좀 몇 년 갔다 오고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몇 년 살다 보면은 적잖아 시점에 또 사면해 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좀 살고 나머지 모아놓은 돈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것이어서 이것이 단순한 처벌에 몇 년 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수익을 검찰이 끝까지 찾아내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특히 편파 수사 정치 보복이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있어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편파 수사 정치 보복 의혹을 받는 수사들은 보통 유형이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게 몇몇 기업들을 좀 쥐어짜기 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를 해서 관련 정권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 편파 수사랑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자료가 계속 나와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료들이 전 정부 청와대에 있던 자료 그리고 영포필 등에 본인이 갖다 놓은 서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방식에 적법한 방식에 의한 수사인 것이지 정치 보복 수사를 볼 수도 없고 편파 수사라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용주 의원은 역시 검사 출신다운 박성중 의원님 반론을 하시네요. 저 갈게요. 참고로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짧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갔다가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아 나왔습니다. 검사들이 태도 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판결이 나면 그때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죄라든지 이런 게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해서 발표하고 하는 나라 없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될 때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수아 의원님도.
아니 이제 말씀하셔서 뭐 끼어들어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제 박성중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 정치보복이나 편파수사 이야기하면서 네. 아니 MB나 박근혜 정부나 너무 나라를 함부로 해 먹어서 문제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적드리고 말이 싶습니다. 좀 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선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뭐 질문이 뭐죠?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하도 오래 소감. 질문이 바뀐 줄 알고.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 참담한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뭐 정치보복 얘기들을 앞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정치보복 치고는 좀 추적 사건이잖아요. 돈 또 뇌물 받고 또 사적으로 그 권력 남용하고 또 국고 탕진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정치보복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이런 거는 아까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든 우든 어떤 대통령이든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좌든 우든 이런 경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추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예를 드신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재검토 사안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사안 이런 부분을 예를 드시면서 이 정부도 뒤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4대강 가지고서 문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처벌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통치권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는 통치권 바깥에 국민이면 누구나 처벌받아 마땅한 일종의 추적사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어떤 개인의 문제면 또 그 부분에서의 정치적 소양을 도덕적 소양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 없습니다. 비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정치적 편파 수사, 보복 수사로 비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비사실을 유포해서 여러 가지 어떤 창피주기식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리 566호기라든지 뭐 전체는 적폐청산 TF를 내가 문제 삼은 것은 신고리 566호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 여러 가지 국가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걸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나 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적폐청산 TF도 법률에 근거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법률에 근거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없는 뭐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했다. 또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했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당이겠죠. 박용진 의원님. 계속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저 거기 공감하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요.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합시다. 당대표신가요?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우리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부 굉장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신설합시다.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또 법사위원장으로 정하시죠. 가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지금 방금 법사위원장으로 박성중 의원님 모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으로.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 지내신 점을 들어서 못맞춰서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궁금하긴 뭐 굉장히 유감 표명을 했고요. 검찰의 엄정한
그 엄정하면서 공정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예. 그 수사 결과 이제 공소장이 또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맞는 비판과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사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용조 의원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의 80%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라 촉구하는 성명서 같은 거 많이 냈었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치지만은 바른미래당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 촉구 성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뭐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진수 의원님. 아니 제가 그거는 전체 당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현역 아니라 잘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모르겠는데 거 맞잖아요. 어쨌든 구속 불구속 여부는 검찰이 일단 청구를 하면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당 공당 입장에서 공당의 입장에서 이런 사안이 국민의 80% 이상도 구속의 사안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당의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도 아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왜 구속하라는 권한이 없은 게 아니지만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논평조차 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만합시다.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잠깐만요. 윤수아 의원님. 잠깐만 정치권이 항상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고더라도 자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고 뭐 지금 그 MB가 뭐 21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종일관 부인만 계속 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부인까지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인한 취지가 부인 살리려고? 부인 살리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용조 의원님. 뇌물을 누가 받았냐 누가 직접 받았냐 하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부인이 서기에 대부분 부인이 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자리 보니까 처음에는 5대1인 줄 알았더만은 우리 뭐 민주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확 갈리네. 내가 우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불쌍해서 아니, 우리 잠깐 불쌍해서 우리 진수 의원님 잠깐. 아니야 저 불쌍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박성중 의원님. 예예. 구속을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맡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편이 많네요. 지금 바로 이런 코멘트도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가지고 할 거면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발언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여러 가지로 위중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법원이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자꾸 알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는 그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선에서는 이미 검찰이 열심히 했고 또 충분히 범죄가 소명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법원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국민 좀 기다려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셨고. 네, 진수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장하시려면 검찰의 고유 영역이나 법원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법이나 검찰개혁 촉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가시죠. 이제 거의 2부가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냥 벌써 저는 몇 마디 못했어요. 아니, 뭐 청취자분께서 이제 금방 보니까 패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좁아 보인대요. 물론 패널들이 많아 좋은 건데 좁아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전에 전혀 틀리네. 김영미 진행자가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좁아 보여. 그거가 달라지는가? 저는 알겠습니다. 처음 봤는데 모르겠지만. 11시 넘어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5871번 쓰시는 분.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번지 주민입니다. 박용진 의원님을 즐겨 듣는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솔샘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삼양동 쪽 일대인데요. 지금은 삼각산동, 삼양동을 지나는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29번 쓰시는 분, 우와 윤소화 의원님 그리고 이 하트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님 역시 하트표. 간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때문에 귀 쫑긋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380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제1야당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나오신 분은 바로 박성중 의원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3412번 쓰시는 분 진수희 의원님 팬이에요. 쭉 이렇게 고정 가주세요.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박중선님 다당제 재밌네요. 서로 견제 굿. 팀 나누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 장진규 우리 애청자분 와 여기가 핫플레이스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온도가 무척 올라가가지고요 사우나를 방불케 합니다. 예. 역시 싸움 구경이 재밌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손미정님 재밌어요. 정치인들마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화 정의당 의원 이렇게 5분 모시고 여의도 UFC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용진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지키자가 기본이죠. 그리고 30년 된 개헌 지금의 현행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옷을 리폼하듯이 맞춰서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 체제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다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약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해 3월 15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이렇게가 연합을 해서 그 5월 9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투표하자. 이거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직도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아직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3월 15일 날은 무슨 내용으로 개헌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왜 또 그때 그 개헌 투표는 빨리 하자고 주장하셨던 지금의 바른미래당 소속의 안철수,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왜 지금 그 개헌하자고 하는 것에 그렇게 반발을 하고 반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시자. 첫 번째 작년 3월 15일 날 그 정당들과 그 당의 후보자들께서 제안했던 조기 대선 때 같이 투표하자라고 했던 동시투표 제안이 정략적이었다. 문재인 당시 후보 고립시키기 위한 반문연대 고리로 활용했다. 요거를 일단 고백하시고 사과하시고 시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투표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약속, 대선 때 약속을 뒤집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럼 그거 사과하고 협의 시작하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사과하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거 다 깡그리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반대하고 정략적으로만 개헌 문제를 접근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당 박성중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게 참 속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헌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개헌하느냐를 보다 정말 어떻게 좋게 개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우리가 여러 당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동시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뭐 내각제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지금도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수기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당 입장은 지금 현재 6.13 선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개헌을 하더라도 예. 개헌의 제안을 하더라도 예. 우리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네. 반대 안 하시면 되잖아요. 3분의가 통과를 못합니다. 반대 안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잠깐 그래. 예. 통과를 못합니다. 작년에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10월 말이나 지금 6월 말 안에까지 6월 13일 안에까지 개헌안을 같이 마련하고 예. 뭐 1차적으로 10월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내라든지 딱 못 박아서 네. 개헌을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예,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시사저널이 칸타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3월 13일에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38% 정도가 지방선거 동시 실시고 예. 나머지 올해 10월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올해 10월까지 하는 것도 26.8% 내년에 하는 것도 20% 예. 차기 정부에 한 것도 9.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13까지 하자는 것이 38% 그 이후로 하자는 것이 62%입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회 현실적으로 국회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나서서 간제개헌 우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시기만 약속되면 연내라든지 시기만 약속되면 예. 이 간제개헌에 대한 우려도 포명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아, 오늘 고사성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원래 예. 그쪽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성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다산성 소산불성이라 해서 예. 승리를 하려면 많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 적게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다. 예. 정말 지금 전체적인 그걸 보면은 네. 6.13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예. 정말 어떤 세력은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고 네. 어떤 세력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해서 네. 6.13으로 예.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개헌을 안 된다. 이런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드린 말씀이 손자병법에 잘못했으면 사과해라는 얘기는 없나 보죠.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당론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있죠. 뭐예요? 아 이게 당론 만든다고 하던데 당 대표는? 오늘 저기 박성중 의원님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의견이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당론 없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당론 없으니까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러나 개헌특위를 국회가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당론도 안 만들어 놓고 작년 3월 15일 날은 왜 또 개헌투표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야 우리가 그때 대선 때문에 눈이 멀어서 좀 빨리 투표하자고 그랬고 당론도 없이 덜컥 얘기를 했으니 그건 미안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합시다. 이렇게라도 얘기는 하셔야지 느닷없이 민주당이 속이 좁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 말씀은 잠깐. 여기 반론을 이야기해야 예, 박성중 의원님. 정정합시다. 저희들 아침에 우리 원내대표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다음 책임 총리제다. 또 우리의 그 헌법 개정 특위가 국회 헌법 개정 특위가 6월까지 돼 있어.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까지 개헌안을 완전히 해서 올해 내에 그걸 하자. 개헌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 준비했고요. 당론 준비에 대해 그 어떤 개헌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도 지금 확실한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당도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그 부분도 두 가지를 내놓고 4년 중인데 최근에 저희는 문구까지 다 해놨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문구까지 다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예. 박성중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예. 작년부터 민주당 내에 헌법개정 특위도 4번에 걸쳐 청문회도 있었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4년 중임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뭐 3월 20일까지인가 뭐 21일까지인가 하겠다는 차원으로 노는데 그게도 사실 지금까지 안 돼 있고 국회도 6월 말까지 아직 그게 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또 통과도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나가자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니, 저희들은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사과는 게 아니죠. 저희들의
야당의 입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고 반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런 거죠. 상황 생각은 없다는 말씀은 두 분의 말씀은 이 정도로 약하고 우리 윤수아 의원님. 뭐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이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큰 저희들 여기 저 새 당의 패널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새 당에. 아니 예를 들면 새 당 나머지 뭐 민평당의 이 부분도 정의당, 대통령이 말하는 관제 개헌, 관제 개헌에 뭐 같이 하고 그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관제 개헌 말씀하시는데 워낙 집권 시기에 관제 데모만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뭐 다른 왜 관제 개헌이라는 우리가 대통령의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의는 이해하지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서 주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런 관제 개헌이라는 윤수아 것은 의원님은 그 차라리 개헌 반대하면서 관제 데모하세요. 국어 사전의 국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제 개헌이라 하면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입니다.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은 대통령이 정부에서 이걸 추천안을 낸다는 뜻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여러 가지 어떤 다정의 힘을 합쳐서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 개헌이고요. 관제 개헌은 대통령이 관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관제 개헌이지. 그러면 그 개헌은 무슨 개헌입니까? 대통령 개헌? 대통령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죠. 거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지. 예.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또. 누가 사회주의 개헌을 이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말 하잖아요. 사회주의 말을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데가 자유한국당이에요. 나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그거는 당 대변인 어느 뭐 누가 이야기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예.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것은 애초에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처리하자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이 대선 공약이었죠. 예, 이 안이 대선 공약 이전에 재작년 10월달에 정치권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재작년 10월달에 그때 제일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때 이 안을 제일 처음에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치르자는 말을 정치권에 제일 먼저 했었어요. 한 다음에 그거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그걸 받아서 언급을 했고 소위 개헌안과 지방선거 연계 처리하자는 게 처음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이번 지방선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당시에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대선을 치른 후 불과 6개월 이내에 치르는 지방선거 이걸 개념이었고 그 전에 그런데 지금 실상은 작년 5월 달에 대선을 치러버려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각자의 대선 후보들과 각자의 대선 치른 사람들과 입장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 다른 입장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본 게 제일 첫째입니다.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이 개헌 논의를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각 당의 체제에 맞춰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뭐 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근데 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6월 달에 6월 이전이죠. 6월 이전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날짜이긴 하나 현재의 각 당의 입장 차이들 이런 것들을 그 단시간 내에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발의는 가능하나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책임할 수 있죠. 통과되지 않을 통과되지 않을 시점에 발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하자. 자유한국당은 6월 13일에 개헌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의당 입장은 뭡니까? 짧게. 짧게가 아니라 이제 아니요. 어제 그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워낙 교착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21일 날 그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선의의 부분에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촛불 민심은 개헌을 해라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6.13 지방선거 때 하자. 그것은 기본 당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아니, 잠깐만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그게 말도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이 교차 상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부분 발의를 의견으로 제안을 국회를 해주고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제라든가 권력의 형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개헌을 결국 성사시키게 만드는 아니니 그것을 받아서 해주라 그래서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님까지 포함한 10인 협상회의를 해서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오랜만에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 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은 저희는 요즘 갈수록 정의당이 마음에 드는 게 저희 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정도 살림 차리시네. 저 정도 안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대폭적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폭적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진수희 의원님. 저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제 느낌 너무 조용하세요 오늘. 근데 사실 이 개헌 논의는 이제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만으로도 김형호 의장, 정의화 의장, 정세균 의장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국회 차원의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이제 이 정당들이 결심하고 결단, 이제 국민 의견 그 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결단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지만 이 거대 양당이 이 개헌안을 놓고 비본질적인 이 소모적이고 이 지루한 싸움을 오늘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아니 잠깐만 굉장히 착잡하고 씁쓸한데요. 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굳이 선의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워낙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청와대에서 국회 쪽으로 어차피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 차원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야 그게 국민 투표에 붙여지잖아요. 3분의 1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논의를 좀 촉발하고 푸시할 의도로 저는 뭐 발의를 안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라고 선의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 이 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왔다 갔다 한 그 시간만 세이브했어도 저는 6.13 지방선거 때 충분히 그 투표에 붙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제가 핵심. 사실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 이게 이번 개헌 논란의 핵심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당당 한 1분씩 이렇게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견지를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는 공감을 해서요. 지방분권이 명시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일부 권한들을 이제 이관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회로의 권한에 대해 국회로의 그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아직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협의사항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멘트를 드리면 심상정 의원께서 국회 추천제, 총리 추천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거는 그냥 내각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회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선출 절차를 가져서 추천만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대통령이나 혹은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응하고 인준해 주는 절차가 있는 거라서요.
뭐 절충제라고 절충적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외국의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대통령도 받기가 어려울 거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을 보면 3만 달러 이상 나라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권 분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권 분립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여야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리가 안 되고 꽉 들고 있는 것이 대통령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을 국무총리와 같은 권한을 나눠서 6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내놓은 4년 중임제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화시킨다. 지금 뭐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일부 권한 이양 이것은 정말 4년 해가지고 더 세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그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적절히 분산시키자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그 유사한 것 같아요. 단지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론에서 틀린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이제 최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큰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좀 국회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정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큰 가닥은 잡은 것 같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분권형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과 직선 그거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권력 분산은 원하면서도 대통령만큼은 직접 뽑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현재 아까 박영진 의원님,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민들이 저희 나라의 역사적 유물로서 대통령제를 지금도 좋아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형식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지 아니면 권한 분할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권한 분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그 형태에 일어나서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는데 그게 선출제로 하든 아니면 추천제로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박영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화에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평하지만은 의원 내각제로서의 개헌의 성격되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자질, 국회의원 선거제도, 민심을 배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들을 좀 과거한 양보를 자유한국당 좀 해 주시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두 개 같이 동시 타결을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지금은 그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건 좀 애곡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 대한 정치적 지향점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그대로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국회 질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도의 정당의 발전사가 자기의 가치와 이 부분들을 아니 그런 부분 세운 적 그것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권 이원 집중부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뭐 주장할 게 아니라 분권형을 한다면 대통령제와 그 분권형을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여당이 많으면 추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 그 부분 권한을 갖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 내각제가 등치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이런 제안을 내놨냐면 왜 이런 내용을 내놨냐면은 실은 자유한국당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짧게. 저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썼으니까 늘 개헌 문제에서 시간이 그래서 나갑니다. 의원총회에서 왜 우리는 겐세이만 놓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가 예, 이것부터 예. 한번 토론을 좀 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여의도 UFC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박성중 의원님, 진수희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윤수아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짧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영험한 신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4부. 자, 오늘 비정치 회담 시간입니다. 자, 회담장에 나오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강경윤 SBS 포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경윤 스트롱윤 기자입니다. 아, 그래 스트롱윤 기자. 네. 예. 자, 패럴림픽 이야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예. 4강 진출을 확정했어요. 예, 어제 예. 정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예. 영국하고도 한 점차 승부, 역전으로 예. 중국하고도 한 점차 승부. 예.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는데 결국에 그 영국과 중국을 다 이겼고 예.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이죠, 16일이. 예, 오늘 노르웨이하고 준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 세상에. 네. 노르웨이 그 동계 스포츠의 강국인데. 예. 아무래도 노르웨이한테 우리나라가 네. 지금 예선 1위거든요. 예선 1위인데 노르웨이한테는 대파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 2대9로 예. 완전히 참패를 당한 적이 있어서 지금 그 준결승전에서는 어떻게 될런지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우리나라 네. 휠체어 컬링 팀이. 예. 그래서 준결승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준결승전에서도 김정숙 여사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거의 하루 빼놓고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켜야 된다. 예. 이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의 지금 그 전담 비슷하게 해서 네. 패럴림픽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참 네. 멋있습니다. 사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저같이 스포츠 문외한도 네. 나도 저렇게 가서 열정적으로 응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예. 표정만 봐도 그 경기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그 가는 곳에 네. 기자도 따라가고 아. 또 여론의 관심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알았던 네. 거죠. 김정숙 여사가. 그래서 패럴림픽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아주 그냥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예.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참. 또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네. 또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또 훈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청소해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연장자분들이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날씨가 춥잖아요. 네. 날씨가 추운데다가 이 화장실 청소라는 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서 김정수 여사께서 이제 그런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예, 감사를 예, 표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닮고 싶으세요? 좀 닮았나요? 얼굴이? 아니 그런 어떤 자세나 태도. 굉장히 닮고 싶죠. 네, 그러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드셔야겠네. 가능합니까? 제가 대통령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농담이야. 요번에 꿀수 있지. 예.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의 경우에 별명이 또 생겼습니다. 네, 오벤져스라고 네. 해가지고. 오벤져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팀 킴 그 컬링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다 김 씨였잖아요. 예. 몽땅 다. 예. 근데 이번에는 5명 대표 선수가 한 명도 성씨가 겹치지 않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씨가 5개라고 해가지고 네. 오벤져스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 어제 결정적인 어떤 샷을 던진 분 중에 예. 정승원 선수가 있는데 예. 정승원 선수가 지금 60세입니다. 그래요? 환갑 연세에 이야. 그렇게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예. 또 국민들이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이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네.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네. 텔레비전을 켜면 되겠지만은
또 다른 채널에서 나오는 패럴림픽도 봐라. 아 진짜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패럴림픽이 참 올림픽은 모두 감동적이지만 패럴림픽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 느꼈던 게 그 인간극장이라는 곳에서 박항승 씨라고 이 팔과 다리를 장애로 잃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스노우보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셨어요. 패럴림픽. 근데 꼴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분이 권주리 씨라고 연극 배우신데 항승아 뭐 고마워 이런 표지 이렇게 판넬을 들고서는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막 났거든요. 반성도 많이 하게 되면서 남편한테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이 패럴림픽은 정말 이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평창 패럴림픽도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패럴림픽도 지금 사실 올림픽 준비하기 전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특히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인식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막상 또 시작이 되니까 지금 뭐 표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 뭐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이 이제 방송사들이 중계를 너무 적게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개최국인데 외국에 무슨 뭐 저 일본이나 영국 방송사보다도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중계 시간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아쉬운 점이었었는데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방송사들이 대폭 중계 시간을 늘렸죠. 패럴림픽도 이렇게 중계를 적게 하는데 평소에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혹시 김용민 디제이님은 혹시 배우 이동욱 씨 아시나요? 알게 됐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수지 씨와의 열애설 이 자리에서 비정상회담에서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 이동욱 씨가 이 팬미팅을요 강원도에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사비로 이 아이스하키 패럴림픽 티켓을 1000장을 사서 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봤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참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지고 또 따뜻하게 팬도 맞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패럴림픽이 올림픽과 나란히 열리는 행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라가 이제 나란히 옆으로 이런 뜻이고 림픽이 이제 올림픽이고 그래서 패러 더하기 올림픽인데 이게 그 옛날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88년 서울 올림픽 그 당시에 끝나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 패럴림픽으로 이제 올림픽의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란히 열리는 행사로 굳어지게 된 시점이 88 올림픽. 고향이 어디신데 자꾸 행사라고 하시죠? 아니 요즘 쫓기시는 일이 있으신 거 아니면 자꾸 형사라고 얘기하시는 뭐 모레 소환되시나? 그 계기가 88 올림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8 올림픽 때부터 이제 올림픽이랑 나란히 열리는 걸로 그렇게 굳어졌고 과거에는 이게 영국의 퇴역 군인들이 하반신 마비가 된 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경윤 기자님 어떤 소식도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요 국민 예능이라고 불리죠. 이 무한도전이 이제 종영을 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 무한도전은요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정말 국민의 예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무한도전이 이제 예능에서 역사에서 한 뒤편으로 이제 물러난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많은 아쉬움을 사고 있죠. 2005년 봄인가 아마 무모한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당시에 MBC가 주말 예능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맞아요. 하여튼 뭐 만들기만 하면 뭐 그냥 조기 종영됐던.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막 무모한도전에서 황소랑 같이 줄다리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거 많이 했거든요. 시청률 한번 올려보겠다고. 그 이후에 했던 게 이제 무리한 도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한도전으로 지금 무리한 도전이 또 있었습니까? 네, 중간에 약간 과도기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도전으로 지금 멤버로 이제 세팅이 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억나는 기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토토가도 있었고요. 뭐 무한상사 또 봅슬레이도 특집도 있었고요. 강변가요제가 아니라 강변북로가요제. 그렇죠. 무도가요제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었죠. 그 이윤석 씨가 초기 멤버였나요? 그 무모한도전할 때. 아유. 땅을 치겠어요. 그게 참 사람이 운이라는 그냥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윤석, 윤정수 이런 분들 초기 멤버였는데 사실 지금 거기 무한도전에 있는 멤버들이 다 지금 국민 예능 스타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무한도전 초기까지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다 성장을 한 거예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유재석 씨도 사실은 그때 뭐 국민 MC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한도전
덕에 또 유재석 씨 덕에 무한도전이 이렇게 같이 크게 된 건데 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 하면서 지금 이제 부인인 나경원 나경원 의원하고 제가 너무 헷갈리지 말아야겠다는 강박 때문에 네. 결국 이쪽은 이제 행사로 먼저 시원하게 네.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경은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둘째까지 생겼죠. 네. 그래요. 아이고 참 뭐 이래저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주말 예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를 우리나라 거의 예능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군림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 종영을 할 거를 예정을 한 상태에서 김태호 PD 그때 나이가 어린 신참이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장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립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예능의 트렌드가 됐던 건데 그래요. 요즘은 이제 관찰 예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살짝 이제 트렌드가 바뀌게 된 거죠. 그 관찰 예능. 백년손님도 관찰 예능입니까? 갑자기 백년손님은 동시간대 SBS 프로그램. 왜 MBC 프로 이렇게 띄워줘? 아무리 끝나는 프로라도.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백년손님 나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갑자기 꺼내셔서. 이만기 씨 나온 거 제가 한 5분 본 적은 있었어요. 저기 미용실에서. 백년손님이 이제 관찰 예능인데 그런 식의 리얼리티 관찰 예능이 대세가 되면서 요즘에 조금 리얼 버라이어티의 입지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도. 미운 오리 새끼도 관찰 예능이죠 사실. 근데 다 사실 외우고 계시는군요 그런 것들을. SBS만. 근데 무한도전이 뭐 관찰 예능 때문에 좀 위축됐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오래 하면서 이 김태호 PD가 가끔 이런 고민을 좀 토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나이가 물리적으로 너무 이제 많아지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13년 동안 매주 쉬지 않고 적어도 이틀, 많이는 3일 이렇게 모든 걸 이제 내바쳐서 이제 뭐 밤도 새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아이템 같은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박명수 씨가 내년에 쉰이 넘어가요. 지천명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지천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 무한 도전 또 이게 좀 맞지 않고. 근데 왜 예능에는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역량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도 2030 세대의 차세대 예능 주자의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유재석만한 위상의 그런 2030 세대의 예능 MC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없죠. 지금 뭐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뭐 여성으로서는 박나래 씨 정도 있고 전현무 씨 이렇게 전현무 씨 이미 40대고. 전현무 씨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MC들이 세대 교체가 안 돼서 이른바 그 국민 MC라고 불렸던 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요번에 조세호 씨 같은 신참급들이 이제 막 무한도전에 합류해서 이제 막 그 입지를 키워가고 있었는데 합류하자마자 이렇게 일단 그런 부분이 종영한다고 있어요. 해서 말씀하신 20, 30대는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이게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도 잡아야 되고 의욕만 넘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꼭 사고가 나고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노련한 그런 예능감이 출중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게 좀 맞다 해서 아무래도 그런 국민 MC 급의 사람들이 좀 MC를 맡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호, 양세형 씨는 이제 막 좀 시작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뭐 아쉬움은 백년손님으로 달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년손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이거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사건인데 2004년에 대학원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여동생의 권유로 엑스트라 단역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보면 그런 단역 배우들을 지휘하는 반장하고 보조 반장이 있는데 처음에 보조 반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 반장이 다른 반장들한테도 이 사실을 다 알려가지고 자기가 범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기는커녕 다 알려서 총 12명의 반장 등에게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죠.
이 여성이.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 가족들이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가 정신과 치료 상담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형사 그 고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피해 여성이 너무나 그 과정을 못 견딘 거죠. 계속되는 대질 신문이라든가 또 가해자 측에서 이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다는 얘기도 있고 수사 과정 자체가 2차 가해였군요. 그래서 폭행까지 당했다는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너무나 못 견디는 상황이 돼서 이 여성이 형사 고소를 취하한 거죠. 취하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동생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단 6일 만에. 그리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2달 만에. 모든 가정의 파탄이 난 거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이 혼자 남은 어머니가 민사소송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가해자들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역으로 또 당합니다. 왜냐면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얼마나 두 딸을 잃고 남편마저 잃은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가해자들 처벌해달라고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걸 또 빌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그건 이제 무죄가 났었죠. 아니 재판장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무죄는 됐지만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그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소송이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 근데 네티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형사소송 그러니까 그 처벌 불가능하다 이미 취하했기 때문에 둘째 민사소송 시효가 지나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냐. 어쨌든 전면적인 재수사부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뭐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단역 배우와 연예기획사 반장 이 관계가 결국 을갑 관계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네요. 이게 이 단역 배우 반장의 문제가 이 사건 말고도 몇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 연예인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지만 단역 배우분들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불관계 속에서 피해를 받더라도 이제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사연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매우 지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과거에 성범죄를 왜 이 친고죄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찰이 과거에 이 2013년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이 고소를 취하면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였다는 거죠. 성범죄를 저질러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뻔히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과거 우리나라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왜 그런 제도를 채택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를 담은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렇고요. 여기 기타 시사 프로그램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단역 배우였던 여성분이 사망 전에 취하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어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을 하는 이런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바는 어떤 법 개정이나 이 현실적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재수사를 좀 해달라. 명명백백하게 좀 해서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7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창인데 뭐 그런 거 미투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단역 배우 사망 사건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진주님 분통 터지네요 진짜. 송지찬님 와 진짜 이게 뭔가요? 라고 하셨고 김성수 오미경님 참 가슴이 아프네요. 3816번 쓰시는 분 장자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꼭 해결돼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가해자들 지금 뭐 어떻게 이 업계에 계속 있습니까? 가해자들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과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가해자가 많잖아요. 예. 가해자 여러 명하고 마주 앉아서 대질신문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과연 이런 스트레스가 수사 과정에서 없는지 네.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그 가해자들은 항상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는데 숨 죽이고 죄인처럼 이렇게 살고 이런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이 나라가 진짜 법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님 세상에 12명이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진짜 어머니 어찌 사시나.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오미경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재수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면은 경찰이 행정안전부, 네. 안전행정부인가요? 행정안전부일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 결과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강경윤 SBS 퍼니 기자 함께했고요. 네, 김용민의 정치쇼는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가 부르는 낙원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